네, 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3.1절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는 해죠. 그래서 국내, 국외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빠질 수 없죠. 오늘 독립운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정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일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근황을 못 물어봤는데 오늘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킵. 다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오늘의 게스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운동가 전문가 정상규 작가입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잊혀지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분들을 발굴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그럼 요즘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제 독립운동사 관련된 집필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아무래도 올해가 좀 100주년이라는 좀 특별한 해다 보니까 주로 방송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독립운동 다 관련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 주로 이제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과서적인 어떤 공부법만 배웠었는데 저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릴 적에 삼국지라는 게임을 한 번쯤은 다 해봤거든요. 근데 독립운동가에 대한 게임은 없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게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독립운동가를 기릴 수 있는 그 당시 의상을 입은 패션쇼를 기획한다든지 아니면 독립운동 관련된 웹툰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내용을 딱딱하고 재미없게가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드라마 하나 봤을 뿐인데 만화 하나 봤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그 역사를 알 수 있고 국가 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어떤 콘텐츠들은 뭐가 있을까요? 작가님이 참여하셨던. 네. 가장 최근에는 이번 3월 14일 날 개봉하는 1919 유관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이제 기획과 이제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영화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같이 자료 수집부터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19 유관순은 당시 8.5 감방에 갇혀 있었던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주로 조명을 했고요. 지금까지 유관순 열사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기에 같이 있었던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좀 알려지지 않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독립운동 관련된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독립운동 관련된 영화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암살, 밀정, 박열 다양한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독립운동가 앱을 만들었을 때가 2014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책이나 칼럼 그리고 감독님들한테 시나리오 같은 걸 많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그런 영화들에 다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독립운동가 앱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걸 볼 수 있는 앱인가요? 독립운동가 앱은 사실 간단하게 기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설치를 했을 때 독립운동가 분들의 어떤 서거일이나 돌아가신 날에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독립운동가 분들을 평소에 기억해야 된다는 마음은 다들 같지만 사실 그 독립운동가 분들을 일일이 다 외운다는 건 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저희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못 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좀 예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우리 핸드폰에 보면 일정 같은 거 이렇게 뭐 기록해두면
알람처럼 아침에 네. 기념일 같은 거 서비스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뭐 몇 시 몇 분에 누구 만나기로 했다 이런 거. 네. 네네.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앱을 설치하면은 관련된 독립운동가 분들이 돌아가신 날에 오늘은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가 어떤 선생님이 서거하신 날입니다라고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오는 그런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앱만 설치를 하면은 우리가 딱히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이분들을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취지가 되게 좋네요. 예. 제가 아침에 이 앱을 다운 받아봤어요.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이런 것들도 잘 정리가 돼 있고 GPS를 활용해서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 위치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된 사적지들, 네. 뭐 생가나 기념관, 동상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와. 몇 킬로 근방에 있는지 가장 가까운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또 갈 수가 있는 그 사진이랑 홈페이지도 앱 이름이 연결돼 앱 있고 이름이 독립운동가이고요. 간단하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 누가 봐도 그냥 1차원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게 그냥 일상에서 있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저희 운전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가야 될 때 주유소 근처를 검색하면 현재 위치보다 나오죠. 가까운 네, 거리순으로 네. 다 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사는 곳 도시, 내가 사는 뭐 반경에서 주변에는 그런 기념관이나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이런 걸 좀 그런 것만 알려주는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현재 위치 기반으로 딱 누르면은 아, 내 근처에는 뭐 이런 기념관이 있어, 이런 동상이 있어, 그런 걸 알면은 한번 좀 찾아가 볼 수 있지 않나. 개발자라고 나오시네. 개발자 성함에 있네. 직접 개발을 하신 겁니까? 제가 직업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와, 직접 만드신 거네요, 그럼. 그래서 누군가는 개발자로 부르고 누구는 작가로 부르고. 아. 뭐 요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 다 뭐 한 3잡 정도는 다 하시는. 재밌네요. 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잡스라고. 직업이 10개라고. 어감이 살짝 독립운동 관련된 글도 많이 쓰시고 앱도 개발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려고 준비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처음엔 정말 사소한 이유, 사소한 계기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사명감이 있고 이렇게 막 애국심이 막 넘치는 막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과였고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던 그냥 꿈나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어떤 국내 어떤 대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시 대표였어요. 딱 떨어지니까 학교 선생님이 너 공고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과학고에서 갑자기 공고를 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이제 사립고를 그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딱 스카이캐슬 딱 거기에요. 그래서 딱 대치동 그쪽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제 아이고. 친구들이 다들 뭐 그 전에는 같이 저는 이제 서울 과학고를 준비했고 걔네들은 다 대원외고나 뭐 이렇게 외고를 준비했고 민사고 준비했던 애들인데 갑자기 야, 상규 공고 갈지도 모르는데 이 말 나오는 순간 이제 제 삶은 상당히 위태로워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뭐 그리고 이과 가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하고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역사를 제일 싫어했고 제 대학교 때 메이저도 수학입니다. 경제학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하고는 정말로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도 역사라는 것 전체를 다루기는 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것이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식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큼은 누구보다 깊게 연구를 하고 몰입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단체가 있습니다. 학부 시절에 그때 이제 저는 NGO를 처음 만들었어요. 당시에 어떤 그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야간조로 일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뭐 잡도 잡을 수 없고 학교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떤 되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교육의 어떤 기회를 주고 싶어서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칸 아카데미라는 게 딱 만들어졌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를 알려주면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하면 기회가 올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NGO나 사회적 기업 같은 거를 미국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것이 좀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NGO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잘하는 거 한두 가지로는 어느 정도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NGO를 만들었다가 미국에서 원래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아들인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미국 사람이 되려고 미국을 간 게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아프시다니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제가 이렇게 좀 출퇴근을 하면서 아버지를 좀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영장이 날라왔어요. 아 군대. 네, 근데 왜냐면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영주권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국적을 선택하라는 게 딱 온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는 다르게 영주권과 시민권이 엄청 잘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하면은 웬만하면 나왔거든요. 저도 그런 어떤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왜냐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연과학이라고 불리는 수학이나 과학은 사실 대학교만의 지식으로는 나와서 뭘 하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원을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대학원만 가면 이제 그 영주권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당연히 저는 한국에서 아버지를 부양하려고 군대를 갔죠. 근데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직업군인으로 가야 돼서 장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병무청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자원 입대했다면서 이제 홍보대사가 돼서 여러분 뭐 군대 오세요. 뭐 이런 어떤 그 포스터 뭐 그런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더욱더 모범을 보이라면서 저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는데 더욱더 모범을 보이라면서 저를 저기 38선 통일전망대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김일성 별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몇 년도였습니까? 그게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대체 진짜로 여기는 어디지 싶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거기에서 제가 좀 제 삶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저희 부대에 의열단 후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굉장히 어린 청년이었는데 저에게 이제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평소에 그렇게 장난기 많고 까불던 동생들이 그때만큼 되게 진지하고 뭔가 눈빛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되게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정말 딱 들었을 때 영화 같은 스토리를 들었는데 저는 좀 이상했어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왜 내가 몰랐냐?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럼 교과서에도 안 나오시냐?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회주의 계열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 좌익 계열이 많았기 때문에 다 안 듣던 거죠. 우리나라 정부였던 정치적인 이유로 너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위대했던 영웅들이 당시 옛날에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교과서에 안 나오고 하면 사실 교과서에 안 나오면 누가 알아요. 그걸 정말 관심 갖고 연구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가보훈처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잘 돼 있어요. 근데 잘 돼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들어가 보니까 놀란 것이 교과서에는 독립운동가가 한 20명 정도가 있어요. 제가 10년치 교과서를 다 확인해 봤는데 한 20명 정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안 바뀌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근데 국가보훈처에만 가봐도 등록되어 있는 독립운동가가 15,000명이에요. 와. 굉장하네요. 그러면은 그 중에 20명밖에 교과서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이 나머지 15,000명 중에는 또 어떤 분들이 그러면 숨겨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확인해 보다 보니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저는 그때 독립운동가 앱을 만들기로 결심을 한 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잘 배울 수 있는 뭐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 이런 분을 다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분들을 좀 나는 알려보고 싶다 해서
제가 느꼈던 그때의 감동과 이런 분들을 모르고 살았다는 그런 미안함.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던 지금의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던 건 다 그분들의 피와 땀이었던 건데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던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만 느낄 감정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은 느낄 만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만 위주로 이제 앱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도 컴퓨터를 하셨으니까 앱을 만드신 거죠? 아 이유가 그게, 있었네요. 그게 정말 그렇게 쓰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렇게 쓰이게 됐어요. 돌고 돌았네요. 그러면 컴퓨터를 했어요. 뭘 하려고 해도 작가님도 독립운동가 후손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처음에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와서 이제 독립운동가의 앱을 만들고 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딱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보니까 너가 지금 독립운동가라는 앱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네. 사실 너의 그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다라면서 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고향이 울릉도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전혀 그런 거 몰랐는데 고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경북 쪽에서 3.1운동 관련된 활동을 하시다가 울릉도에 오셨던 울릉도 개척민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울릉도를 개척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고모 할아버지 그런 어떤 그 오촌 그런 지방분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게 독도 수비대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광복 전부터 광복 이후까지 그 지역에서 그런 항일 운동을 하면서 일본의 어떤 그 포획이라든지 불법 침략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싸우고 했던 활동을 광복 전부터 광복 이후까지 계속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너희 고모부랑 왜냐면 다 집성촌인 거죠. 개척민들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다 거기가 먼 친척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항일 운동을 했었다. 그리고 지금 너의 오촌 아재랑 이런 분도 다 독도에서 그런 해양 생태계 치우는 그런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태어난 날이 11월 17일인데 그날이 순국 선열의 날이다. 아니 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지금 왜 해주시는 만들고 나서 거야? 불러서 그러니까 아니 너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네가 컴퓨터 공부하고 수학 공부했는데 나는 독도 수비대라는 거를 그냥 딱히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을 안 했었다. 근데 네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 뭐 말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해준 거던데 그 얘기 31살 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1년간 저도 모르고 살다가 그때 이제 들은 거죠. 2014년 15년도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멀리 오셨네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제 앱을 만드는 것까지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앱을 만들 때 이제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역사를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판단은 국민들에게 알아서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앱을 만들 때만 해도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 독립운동가 앱에서 그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를 다 빼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만주 지역과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를 다 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역을 앞둔 장병은 두려울 게 별로 없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고 그냥 저는 이제 말년 휴가를 내고 그냥 쌩 깠죠. 그래서 쌩 까고 그냥 그대로의 앱을 만들었는데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었던 거 아닐까요? 위험했습니다, 상당히. 근데 이제 뭐 그때까지면 저는 이제 뭐 유명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고 그러니까 사실 뭐 딱히 그런 제재가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되게 유명한 뭐 문화인이었다면 아마 저도 어쩌면 그런 제재를 받았겠죠. 근데 이제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제가 이제 군인 신분으로 그런 독립운동가 앱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KBS에서 광복절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당시 이제 김좌진 장군의 이제 증손자랑 같이 저희가 이제 국내 어떤 독립운동 지역을 답사를 하는 이제 다큐멘터리였는데 다큐멘터리 치고 시청률이 6%가 나온 거예요. 시청률이 엄청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네.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놀랐던 게 독립운동가 앱의 회원 수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서 1,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방송이 6% 나오니까 그날 하루 만에 10만 명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숫자거든요. 1,000명이 10만 명이 된 거는 팔로워가 10만이 된 거잖아요. 구독자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10만 명이 대부분이 독립운동가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눈을 딱 뜨고 일어나 보니까 수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로부터
어떤 응원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줄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 시장이나 대통령한테 보냈던 편지를 저에게 쓰기 시작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독립운동가 앱만 만들고 그만둬야지 했던 거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아, 왜냐면 계속, 이분들이 오죽하면 나에게 부탁을 할까. 근데 나마저도 이거를 외면하면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도와주지? 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이분들을 조금 더 도와드리고 내가 다른 걸 또 준비해봐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6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그 고려인 어떤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에 지금 공동 대표로 같이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만주라든지 러시아 지역, 특히 연해주 쪽에서 활동하셨던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이제 글을 썼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와서 그 MBC에서 같이 러시아 지역에 가서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있는 러시아에 계신 그 고려인 분들에게 그 4월 11일 날 있는 저희 임시정부 100주년 중앙 행사에 모시고 올 수 있는 초청권을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항공권이나 숙박권 같은 걸 드리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되게 죄송하지만 정말 가난하게 살고 계세요. 정말 거기서 대부분이 정말 생활보호 대상자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건이 안 돼서 오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오실 수 있는 그런 초청권을 드리고 그분들의 어떤 삶이나 이런 걸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러시아와 관련돼서 저도 가서 처음 알게 된 내용도 있고 이것만은 전달드리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MBC에서 3.1절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으로 4부작을 찍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누구랑 가셨습니까? 일단은 배우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가수 폴킴 씨도 있었고 극한 직업으로 유명하신 지금 천만 배우 이동희 씨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홍수연 씨, 그리고 손현주 씨, 고창석 씨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역사 선생님으로 이제 최태성 선생님도 같이 가셨고, 그리고 저랑 이제 아나운서 분으로는 이제 허이루 아나운서님도 같이 가셨고. 그리고 배우 한보름 씨도 같이 갔고요. 되게 그런 스타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4부작이다 보니까 미국 편, 러시아 편, 유럽 편 이렇게 나눠서 갔어요. 네. 그중에서 저는 이제 러시아 쪽을 가게 된 거고요. 러시아에서도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역이 넓어서 처음에 저희가 상트를 갔다가 저는 이제 블라디 쪽으로 빠졌고 나머지 다른 팀은 이제 무르만스크 쪽으로 빠진 겁니다. 근데 무르만스크로 빠졌던 팀이 다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합류를 해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과 스토리, 그 후손분들을 만난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달을 해서 저희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느꼈던 감정과 이야기를 좀 오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좀 잊혀진 독립운동가는 두 분 정도가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최봉설이라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홍재아라는 선생님이에요. 최봉설 선생님은 원래 이제 블라디 쪽에 있었습니다. 블라디에 있다가 당시 스탈린의 이제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쪽으로 오셨다가 마지막에는 이 쉼켄트 지역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접적으로는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최봉솔이라는 이름을 몰라요. 예전에 영화 놈놈놈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영화 놈놈놈이 바로 이분을 패러디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주인공이죠. 독립운동사에서는 간도 15만 원 탈취 사건의 주인공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딱 들었을 때 15만 원 탈취 사건이라니까 되게 좀 적어 보이잖아요. 15만 원이 뭐지 했는데 그 15만 원이 일단 저는 궁금했던 게 당시에 15만 원이 그쵸, 얼마였을까? 당시면, 얼마실 것 같으세요? 200억? 그거보다 낫습니다. 150억. 정답. 아싸. 네, 15만 원은 정확히 몇 배냐 그러고. 정확하게 오늘날 돈으로 150억 정도 됩니다. 와우. 그래서 당시에 150억을 훔친 거죠. 당시에 독립군 이제 계산해봤을 때 김좌진 장군께서 이끌었던 청산리 그 전투의 부대가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 부대를 운영 관리를 1년 동안 할 수 있는 돈의 7배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독립군을 7개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간도에 있는 용정에서 회령으로 이동하는 그 은행 수송 차량을 급습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바로 블라디로 도망을 간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 이분을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분들이 굉장히 젊어요.
10대입니다. 10대. 에? 10대 청년들이 대한제국에서 1919년이었습니다. 당시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1919년이라는 거는 지금 2019년이니까 이제 100주년이잖아요. 네. 3.1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근데 더 있어요. 의열단이 만들어진 지도 100주년이 됩니다. 의열단이 왜 만들어졌냐면 3.1 만세운동은 또 다른 상징이 비폭력 운동이에요. 누구도 공격을 하지 않았고 만세를 외쳤을 뿐입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불렀는데 그게 왜 죄가 되냐라면서 그들은 행진을 한 거죠. 데모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는 독립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식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생겼죠.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경상도에 있는 밀양에서 의열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같은 시기에 간도에서도 청년들이 똑같은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철혈 광복단이에요. 그걸 바로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6명이었는데 그 6명 중 한 명이 바로 최봉솔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당시 나이는 10대였고요. 그러니까 의열단이라는 이름이 사실 어떤 단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열 투쟁을 하는 모든 단체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열이라는 것은 무력으로 의롭게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열단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10개가 넘어요. 의열단, 의용단, 공진단, 태극단 정말 많습니다. 독립운동사에. 근데 그 모든 단체를 우리는 의열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가지로 뜻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의열단 중에 하나였던 거죠. 철혈 광복단이. 아무래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일본의 신식 군대와 싸우려면 우리도 신식 무기가 필요하다. 근데 무기가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돈을 어디서 벌지? 그들과 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오래 걸리잖아요. 안 되겠다. 돈을 훔치자. 이런 생각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젊은이답게. 딱 젊은 10대들답게. 그래서 어떻게 훔칠까 알아보다가 한국인 이제 조선인이 일하고 있는 그 조선은행이 있었어요. 용정에. 그 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 용정에서 회령으로 이제 수송 차량이 지나가는 날짜를 미리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급습을 하죠. 그리고 15만 원을 이제 훔쳐서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을 하는데 당시 이게 350km 정도. 그러니까 당시 말로 이제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래서 그걸 말을 타고 갔거든요. 그게 이제 말을 타고 그걸 도망가는 그 장면이 이제 놈놈놈에서 패러디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정말 아쉽게도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 한참 이제 적군하고 백군이라고 하는 그 내전, 소비에트 혁명 관련돼서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 이제 백군이 거의 이제 패색이 짙어졌을 때 당시에 러시아 백군을 지지하던 체코군이 자신들의 무기를 이제 총을 다 팔려고 내놓는 상태였어요. 그거를 이제 철혈 광복단이 접근을 해서 그 무기를 다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어떤 밀정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밀정이에요. 그분께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결국 일주일 만에 신안촌이 급습을 당하고요. 그리고 6명 중에 5명은 전부 잡혀서 사형을 받았고 1명만 도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최봉솔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도주를 해서 결국 살아남아서 그곳에서 이제 고려인들 한인 사회를 이끌다가 이제 강제 이주되셔서 카자흐스탄에 갔고 거기서도 한인 회장을 하시다가 이제 쉼켄트에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평소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되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척박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되게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독립운동가였고 이러니까 거기에 있는 가난한 그 고려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어떤 생계라든지 그들을 이제 좀 챙겨주는 이장님 같은 그런 역할로 마지막 삶은 이제 보내시게 되죠. 사실 여기서 되게 좀 비극적인 일이 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성공했다면 150억은 이제 역사에서 엄청나게 한 획을 긋는 사건인데 이게 왜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을까? 당시에 왜 안 나왔을까요? 일단은 고려인 독립운동가라는 부분이 아예 교과서에 없어요. 그 연해주라든지 그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없는 것이 다 사회주의 계열과 연결이 돼서 다 빠집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이휘종 선생님, 뭐 이상설, 홍범도 이런 분들도 사실 이야기가 거의 없거든요. 홍범도 그래서 전부 다 빠지죠. 왜냐하면 러시아 적군과 관련이 많거든요. 사실 적군은 사회주의 군대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잘못된 사실 상식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적군에 같이 들어가서 항일운동을 했던 분이 더 많았거든요. 왜냐면 적군이 일본하고 싸우니까 저기 들어가면 같이 항일운동 할 수 있겠네 싶어서 간 게 더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북한이란 곳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옛날에 1900년도에 대체 같이 사회주의 군대를 통해서 일본하고 싸웠던 이거를 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교과서에서 다 빼버리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 가려진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은 홍재아 선생님. 예. 이분은요. 사실 배우분들이 되게 많이 울었는데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세상에. 아마도 역사학자라든지 프랑스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홍재아라는 분은 아직까지도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가족은 지금 프랑스에 살고 계시고 그분들의 마지막 소원은 이 홍재아 선생님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고 현충원의 국립묘지에 이장되는 거, 그것이 꿈이에요. 근데 이 홍재아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조금 듣고 나시면 좀 마음이 되게 좀 먹먹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8년 동안에 러시아에서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무르만스크 지역에서 이제 한인 노동자 5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니까 그 지역이 정말 지금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춥고. 근데 그 지역에서 무르만스크라고 하면은 어디죠? 무르만스크라는 도시는 러시아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고 정말 러시아 사람들끼리도 이제 아주 추운 걸로 알고 있는, 그리고 무르만스크가 소련 때는 정말 사형 받거나 또 무기징역 받는 사람들 거기로 이제는 유배 보내는 유배 그런 보내는 지역이었죠. 그런 아무것도 지역이었죠. 없는 지역. 아무것도 없는 지역. 겨울이 길고. 정말 사실 그때 지금 또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약간 좀 다시 또 약간 마음이 좀 그런데 그때는 진짜 땅밖에 없었겠네요. 네,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춥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를 이제 찾아가는데 정말 가는 길에서부터 이미 마음이 대체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살았지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해 먹고 살았지 여기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500명의 그 노동자들이 그 당시 전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연합국,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를 도왔던 거거든요. 그 한인 노동자들이 뭘 도왔을까 봤더니만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근면성실하게 연합국이나 아니면 적군들의 어떤 그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고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시체를 열심히 잘 치웠으면은 정부로부터 표창을 심지어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시체를 치우면서 벌었던 그 100만 원 중에 25%에서 30%를 임시정부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만약 지금 살아있었다면 전부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임시정부로 왔던 정말 그 수많은 의연금들, 그 돈 중에는 정말 그 추운 무르만스크에서 시체를 치우면서, 전시에 시체를 치우면서 번 돈으로 보냈던 그런 독립 자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인 거죠. 근데 더 슬펐던 거는 그 500명을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그들을 받아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쪽으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제 일본이 그 한인 노동자들을 다 데려가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강제 노역을 삼으려고 중국의 칭타오 섬으로 다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아는 거죠. 일본에게 끌려가면 다 죽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인권 유린 당하고 강제 노동 당하다 다 죽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 있던 홍재아라는 선생님이 이들을 살려야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마치 쉰들러 리스트처럼 거기 있는 35명을 살려내요. 귀화를 시킨 겁니다. 그들이 프랑스의 1세대 한인들이에요. 처음 근데 최초로 간. 이 35명을 살려냈고 나머지는 결국 다 끌려갔죠. 그래서 홍재아 선생님이 너무 슬픈 것이 1920년에 프랑스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그분이 열어요. 그리고 자기의 거기서 이제 프랑스 여자랑 결혼해서 그분의 자식들은 전부 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파란 눈에 이제 유럽인이에요. 그리고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안 배웠냐고 하니까 지금 내 나이가 80인데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80인데 지금 배우기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이제 뭐 녹슬어서 배우기 어렵다. 근데 왜 안 배우셨냐 미리. 아버지가 파파가 곧 돌아갈 거니까, 곧 조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안 배워도 된다 하면서 매일매일 아리랑을 불러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6.25 전쟁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상처가 크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동포들끼리 싸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말수가 적어지고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960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자기들은 이제 아버지를 가족이 이제 조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후손분을 저희가 만났는데 그 후손분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유품이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정말 역사적인 사료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병헌 씨, 그 유진초이의 실존 인물이라 불리는 황기환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았던 편지와 모든 어떤 그런 관련 자료가 나왔는데 당시 프랑스에 들어갈 때는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입국 신고서 같은 거 작성하면은 네. 왜 이곳에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여행을 왔는지를 쓰잖아요. 네. 그 여행 체류 목적을. 근데 거기에 뭐라 써 있냐면 일본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 동양의 평화를 찾기 위하여라고 써 있어요. 그 옛날에 1919년도 그때 그렇게 써 있는 그 문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불렀던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그 장푸안이라는 차남인데 그분이 아리랑을 불러요. 근데 아리랑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면서 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그러면서 많이 우셨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같이 시체를 치우고 그 추운 데서 임시정부로 돈을 보냈던 그 500명 중에서 35명만 귀화가 됐고 프랑스로 나머지는 다 끌려가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역사에 이름도 남기지 못해서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로 정말 저희 현충원이나 그런 데 이장이 되실 그런 분들인데 이름조차 모르고 다 죽으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근데 이거를 이번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거기서 제가 이걸 모르면 모르고 살 수는 있지만 이걸 아는 이상 이거를 안 알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뭐 인터뷰나 방송에서 전 이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 실제로 무르만스크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네,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런 독립운동 그 해외 사적지는 대부분 흔적이 다 아시다시피 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그냥 이곳에 그런 어떤 이런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어떤 그런 건물들이 옛날에 있던 그 건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들이 일했던. 이 두 분 이외에도 이번에 방송 촬영하면서 조명되었던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범진 선생님, 이위종 선생님 그리고 이제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후손분들을 다 만났는데 이범진 선생과 이위종 선생님 그리고 이위종 선생님까지는 좀 그래도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이제 최재형 선생님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좀 이슈가 되시는 분이고 러시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예. 그런 분이죠. 근데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러시아 이제 상트에 갔을 때 거기 있는 후손분인 율리아란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율리아 분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이위종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이범진 선생님이죠. 자료를 한 7년 동안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본인과 아들을 한국으로 이제 귀화를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보니까 당시에 100년 전에 러시아에서 그 공사로 계셨던 이범진 선생님에게 러시아 정부가 그때 러시아 황제가 비공식적으로 주었던 그런 문서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걸 공개할 수 있게 된 거죠. 일거수일투족 이범진 선생님의 뭐 몇 시 몇 분에 누굴 만났다 어느 공원에 갔다 그게 다 기록돼 있는 문서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을사늑약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에서 각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을 다 소환을 했을 때 이범진 공사는 안 갔거든요. 러시아에 남았습니다. 상트에.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그 공사관이 폐지가 됐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딱 계셨을 때 하필이면 이제 9,800km 떨어져 있는 러시아 이제 연해주에서 최재형 선생님이 동의회라는 의병 조직을 만듭니다. 그 조직에 있던 사람이 이위종 선생과 이제 홍범도 이런 안중근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이범진 선생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1만 루블을 이제 그 동의회로 보내버렸거든요. 저는 그때 이 얘기는 역사적인 지식으로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뭘 몰랐냐면 생활비조차 남기지 않고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범진 선생이 거기서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당시 1만 루블은 7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오늘날로. 그러니까 70억에 해당하는 돈을 그 의병 조직으로 다 보내고 본인은 영양실조가 걸려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러시아 황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위대한 정말 애국자인 거예요. 그 봤을 때 이런 외교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충신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비공식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이범진 외교관에게 일본 몰래 생활비를 조금씩 얼마씩 루블을 줘라.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범진 공사는 굶어 죽은 거죠. 그 문서가 발견됐는데 이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자신의 생활비조차 남기지 않고 전 재산을 다 어떻게 보면 최재형 선생님에게 보낸 거죠. 그 의병 조직을 활동해서 예. 이제 항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최근에 최재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알려져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3.1 문화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최재형 가문을 대표해서는 최 발렌틴 선생님하고 최 뾰트르 증손자가 같이 와가지고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는 그럼 처음 가신 건가요?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요? 사실 첫 번째 갔을 때는 좀 어릴 때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독립운동가 관련된 제가 활동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블라디 가서 곰새우 먹고 킹크랩 먹고 그냥 관광 명소로만 알고 그냥 혁명광장 갔을 때도 와 여기 막 큰 행사하는 되게 멋진 곳이다 이러고 갔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 혁명광장이 굉장히 좀 그런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또 고리인들에겐 되게 또 아픔의 장소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좀 달리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사실 블라디보스토크만큼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까운 유럽이 또 없잖아요. 뭐 한국에서 2시간 반이면 가는 곳인데 그 관광 명소가 사실 이런 역사적인 어떤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알고 또 관광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방송은 언제 나옵니까? 4월 1일부터 나옵니다. 4월 1일부터 4부작으로 매주마다 나오죠. 제목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제목은 집으로입니다. 집으로. 이 제목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인들 대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으로 가고 싶었던 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당시 그 추운 곳에서 힘들게 독립운동하던 그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의 후손을 집으로 초청하는 그런 느낌으로 초청권을 드리고 오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전 좋더라고요. 집으로. 초청장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언제 모시게 되나요? 행사가 4월 11일이기 때문에 4월 7일이나 8일 정도에 아마 다 오실 겁니다. 어떤 행사가 임시정부 100주년 이제 중앙 기념식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님부터 해가지고 각 뭐 정부 고위 관계자분들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그리고 독립유공자협회 뭐 광복회 다양한 보훈단체 국가보훈처장 뭐 전부 다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그 어느 때보다 좀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 명 정도 오나요? 규모가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이번에 3.1절 중앙기념식도 사실 광화문역부터 종강역까지 다 채워졌거든요. 엄청 많은 인파였고 이렇게 큰 규모는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3.1절 기념식을.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야외 장소에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는 지금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제가 아는 분은 총 한 8분 정도에게 지금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국가보훈처와 대통령 직속 이번에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서 이제 MBC가 같이 하게 된 건데 아마 다른 쪽에서도 초청권을 이렇게 정부에서도 정부가 직접 주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 인원이. 그래서 아마 다 합하면 좀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예. 그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 명칭이 어떻게 되죠? 좀 길어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거기에도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활동이 또 예정돼 있죠? 일단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다양한 정부의 중앙 행사 그리고 각 지방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관련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이제 문체부나 여가부 아니면 뭐 다양한 이제 각 부처에서 관련된 행사들인데요. 여가부 같은 경우는 여성독립운동가 뭐 초상화 전시회, 여성독립운동가 기념관 설립, 뭐 문체부에서는 이제 뭐 관련된 무슨 뭐 공모전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행사들도 또 있고요. 각 부처마다 이번 100주년을 기념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100개가 넘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왜냐면 예산은 정해져 있고 안건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그중에서 이거 현실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지금 바깥에서 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 관련돼서 알리는 사람들
행사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정부랑 같이 민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역으로 제안을 하고 그렇게 지금 같이 만들어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작가님 책도 한 2권 정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책을 제가 2권을 썼는데 한 권은 이제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라는 책이고요. 2번째 책은 사실상 그 전권의 후속권 같은 느낌으로 썼는데 그 책은 이제 잃어버린 영웅들, 이제 청년들이여 깨어나라라는 어떤 책입니다. 그래서 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독립운동가 분들을 인물사처럼 책으로 이제 다뤘고요. 대부분 그 중에서 지금 한 3분 정도가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결국 독립운동가 앱에서 제가 찾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한 60명 정도를 추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책으로 낸 것이 잊혀진 영웅들이어서 아마 앞으로도 더 좀 영화로 제작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그런 자료를 수집하시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어떻게 자료를 수집을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옛날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쪽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곳으로 그런 자료를 넘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나 이제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도에 가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기초적인 자료는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려면 일본이나 중국을 가야 돼요. 러시아나 프랑스를 직접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그 외교 사료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럼 외교 사료관이나 공문서 사료관 혹은 그날의 방위성 아니면 국회 도서관 이런 곳을 가보면은 그 100년 전에 그런 문서들이 정말 잘 보관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 한자죠. 아니면 다 그 불어로 써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을 언어를 아는 통역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조사를 하면은 의외로 찾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잘 되는 건가요? 공개가 돼요. 근데 약간 조금 약간의 유도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갔는데 이제 사유를 써야 돼요. 왜 왔냐? 그럴 때 이제 이유. 독립운동가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 이러면 이제 나가세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문헌 연구 왔다. 뭐. 저는 그냥 뭐 대학원생인데 저는 그냥 이 동아시아의 역사가 그냥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냥 자료를 좀 찾고 싶어서 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학자다 이런 느낌으로 오면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독립운동가들 뭐 이런 거 찾으러 왔다 그러면은 약간 좀 이상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왜냐면 자료를 찾으려면 되게 많이 부탁을 해야 돼요. 막 찾아달라고 하면 잘 안 찾아줘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운동가 분들에 대해서는 책 따로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가를 따로 책으로 지금 집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는 거는 딱 그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후손분들을 만나서 직접 들은 내용과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어떻게 보면 후손들과의 만남이란 느낌으로 단순히 역사 지식이 아니라 후손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한 15명 정도를 좀 추려가지고 좀 지금 또 하나의 평전처럼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도 이런 러시아 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그래서 한국의 책도 나오고 러시아에서 만약에 러시아 말로 책도 나왔다면 훨씬 더 이제 인지도라든가 이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든가 똑바로 썼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이번에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갔을 때 거기에 예전에 그 이제 이범진 공사 계셨다는 그 어떤 딱 건물에 가보면은 사실 바깥에서 아무런 흔적이 없다가 좀 걷다 보면 그냥 딱 그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거기서 태극기를 딱 펼쳤어요. 펼쳐서 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제 지나가던 이제 러시아 분들이 다 와가지고 뭐지 하고 딱 보는데 딱 보더니만 까레이스키 딱 이러면서 딱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이 아는 거죠. 근데 약간 느낌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곳에 계셨던 그 고려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러시아어로도 번역을 해서 러시아판으로도 이렇게 같이 좀 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네. 그럼 좀 더 그분들이 여기에 또 이런 어떤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었구나 이런 걸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 올해 사실 그런 러시아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이야기 컨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굴이 되면서 수요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만들어진 자료들을 러시아 말로 또 번역을 해서 혹은 러시아에서 만든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국에서 처음부터 제작하는 것보다는
번역해서 자막을 붙여서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드는 것. 아까 이제 이휘종 선생님하고 최재형 선생님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네.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더 해주세요. 이휘종 선생님은 이제 이범진 그 선생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7살 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사관학교를 나와서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일하게 4개국어 이상에 능통했던 외교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광평대군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자예요, 왕자. 그래서 러시아 사교계에서는 그 아시아 프린스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국제 결혼을 한 외교관이에요. 네, 그래서 러시아 귀족의 어떤 따님과 이제 결혼을 했던 어떤 최초의, 그러니까 최초라는 수식어가 되게 많이 붙는 아주 미남이었죠. 근데 이제 이제 을사늑약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고종 황제가 밀서를 이제 이상서 선생님에게 전달해서 이제 이상서 선생이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를 가는데 사실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산항에 갔다가 이제 블라디로 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동 경로를 봤을 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류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네덜란드 헤이그를 이제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가는데 2달 반이 걸렸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2달 반이나 걸릴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한 달이 안 걸려야 정상인데 20일 정도면 가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확인해 봤더니 블라디에서 한 달을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고종 황제께서 주셨던 그 출장 비용을 누군가 가로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겁니다. 그 특사들이. 그래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그 고려인들하고 함께 농사를 짓고 노동을 도와요. 이 3명이. 그래서 거기서 이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출장비를 대줘가지고 이상서 선생님이 헤이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아무도 몰라요. 왜 한 달 동안 거기 있었을까? 고려인들이 돈을 모아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장비를 거기서 이제 뺏긴 거죠. 네. 뺏겨서 돈이 없는 거야. 마련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입장이었군요. 일도 하고 그 고려인들이 또 모은 돈으로 출장비를 마련해서 이제 다시 간 그래서 거네요. 2달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토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상서 선생은 굉장히 이 대한제국에서도 명문 있는 어떤 그런 양반이었고 황제의 밀서를 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완전 예우가 거의 왕이 온 것 같은 예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에 있던 한인들은 얼마나 잔치도 열고 너무나 잘해줬을 거 아닙니까? 극진히 모셔야겠네. 정말 극진히 네. 오셨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네덜란드 이제 헤이그에서 이제 이준 열사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이제 러시아 지역에 있던 한인들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는 어떤 상황이 된 게 왜냐면 다 같이 이렇게 잔치를 벌어줬었거든요. 이제 조선의 독립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네덜란드 회의장에 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다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모아서 보냈는데 거기서 회의장에 못 들어가서 앞에서 이제 돌아가셨다 이러니까 이 러시아 지역에 있던 그 한인들이 다들 얼마나 진짜 가슴 찢어지는 마음을 느낀 거죠. 그때 이제 이휘종 선생이 같이 가게 된 거는 이제 워낙에 다른 나라의 언어에 능통하다 보니까 같이 갔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을 때 영국과 일본의 반대로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두가 망연자실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젊은 나이였던 이휘종 선생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온 외신 기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기자들을 보고 이건 기회다 싶어가지고 한국을 위한 호소문을 불어로 외칩니다. 그게 A4 한 5장 정도 돼요. 그 내용을 유창한 불어로 외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하고 너무 기계가 있고 너무 슬퍼서 그 외신 기자들이 그거를 전부 다 신문에 써요. 근데 거기까지는 일제도 일본도 생각을 못한 거죠. 설마 그게 기사로 나갔겠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휘종 선생의 나이가 20살입니다. 헤이그 특사로 떠나서 거기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선을 위한 호소문을 외쳤을 때 나이가 20살이에요. 저는 그걸 알게 됐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걸 외치지 않았다면 전 세계는 한국이 얼마나 지금 이 조선이 독립을 염원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결국 일본은 이제 눈이 뒤집히죠.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키고 순종을 협박해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3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삐 움직인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 헤이그 특사는 어떻게 될까요? 헤이그 특사는 자기들이 이 사람들도 없는데 거기서 재판을 열어서 이상설 사형, 이준, 이위종, 종신징역, 무기징역을 때려버린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연해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최재형 선생을 만나서 거기서 의병 조직을 만들고 마지막까지 싸운 거죠. 그리고 이위종 선생은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적군에 들어가서 중대장으로 살면서 이제 항일 운동을 계속 하다가 돌아가신 거고요. 그래서 이상설 유업이가 저 우스리스크에서 맞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네, 있는 거기 거죠. 있는 거죠. 예. 1920년 4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당시에 그쪽에 있는 독립운동가와 한인들을 독립운동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차별 학살을 냈습니다. 그 숫자가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위로하는 위령비도 있고 한데 당시에 최재형이라는 분은 너무나 거기서 이제 뭐 최페치카로서 너무나 뭐 유명한 분이셨잖아요. 당시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고 러시아에 이제 하나의 지금으로 따지면 군수라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만약에 공격하거나 어떻게 해코지하면은 러시아 정부를 공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공격하긴 자기들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잘못 건드릴 수는 없으니 최재형 선생을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최재형 선생은 조선에서 넘어온 독립운동가들에게 러시아 군대가 쓰던 뭐 총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연결해주고 납품해주고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함경도의 위쪽이잖아요. 북한의 위쪽이니까 거기와 만주에서 의병들이 진공작전으로 한반도로 내려오는 그런 작전 준비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재형 선생과 같이 활동했던 의병단의 어떤 대장이 바로 안중근 선생이었어요. 근데 의병으로 유명했어요, 사실 안중근 선생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얼빈 의거로 이제 대한민국 하나의 영웅이 되신 건데 원래 의병을 이끌던 그런 의병장이었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눈에 가시였죠. 언제든지 제일 먼저 죽이고 싶은 전 숙청 1호였는데 근데 러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920년에 이제 일제가 들이닥치면서 학살을 저질렀는데 그때 최재형 선생은 거기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가족이 있었죠. 그래서 최재형 선생이 느낀 거는 나를 찾으러 왔는데 내가 없다? 그럼 내 가족을 어떻게 할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우스리스크에 돌아오셔서 자수하듯이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학자들이 강력하게 추정하는 곳은 근처에 있는 왕실바제 언덕으로 끌러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처형을 당하셨다고 전해져요. 근데 당시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일제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잡으면 되는 거니 내 가족은 살려달라. 그런데 이제 일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가족분들을 다 죽이고 그 마지막에 그분이 정말 9살의 노비로 정말 러시아 처음에 이제 포시에트 항구에 와서부터 러시아의 어떻게 대부가 돼가지고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셨고 그분이 마지막에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와가지고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실 때 왕실바지 언덕을 가봤어요. 그 지역이 약간 달동네 같은 곳이더라고요. 네, 저도 가봤어요. 근데 정말 올라가는 그 언덕이 올라가는데 되게 느낌이 이미 되게 황량하고 되게 쓸쓸해요. 올라가면 되게 춥고 또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만 많이 불고. 문득 거기서 선생님께서 자신의 인생이 좀 이렇게 주마등 지나가듯이 좀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어떠셨을까 그때 심정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뭐 어디서 돌아가셨을 거라는 추정만 하고 있지 사실 정확한 위치라든가 그 시체도 못 찾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학자들이 왜 왕실바제를 생각을 하냐면 빨리 죽여야 되거든요. 일제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면 만약에 뭐 감옥이나 아니면 어디에 넣어버리면 혹시라도 나중에 탈옥을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뭐 또 살아서 어떤 또 다른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들이 4월 참변으로 해서 다 학살을 했잖아요. 이럴 때 빨리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근처에 가서
숙청을 했을 거다. 이것이 사실 더 이제 강하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느 감옥에서 뭐 보냈고 거기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왜 굳이 이분을 또 살려? 일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왕실바제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의병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이제 목을 쳐가지고 목을 걸어놓고 이런 어떤 만행을 많이 했어요.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의병 활동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있는 독립운동가나 한인들 앞에서 왕실바제 같은 데 끌고 가서 거기서 보란 듯이 대놓고 처형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저희는 더 강하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최재형 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독립운동가 최재형이라는 역사 소설을 쓰신 문영숙 작가님하고 저희 팟캐스트에서 87회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되게 바쁘시겠어요. 3월, 4월이 바빠요. 그 이유는 3월, 4월이 바쁘고 그 이유는 뭐 6월달, 보훈의 달, 뭐 8월 광복절, 뭐 예. 이렇게. 아니 그래도 독립운동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100주년이 또 이렇게 맞아 떨어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좀 기쁜 게 뭐냐면 작년하고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재작년하고도 더 다를 거고. 근데 100주년이 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소에 역사를 별로 그렇게 뭐 그런 거 없던 분들도 한 번쯤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보고 영상 한 번 더 보게 되고 방송 한 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저희의 역사나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뭐 러시아에 있는 그 한인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가 방송사들도 그렇고 이 3.1절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니까 또 관련된 컨텐츠들이 수요도 많고 잘 팔리고 하니까 이제 막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좋다고 봐요. 그 와중에 새로운 또 자료나 사료가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작가님 모셔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독립운동가 앱 여러분께서 검색하시면은 바로 뜹니다. 다운 받으시고 또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책이 나오면은 그때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4월 지금이 3월, 4월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